자,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억 아파트 복비가 2천만 원이다. 고가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9.13 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사실상 끊기면서 한동안 논란도 사라졌다가 최근 집값이 고개를 들자 다시 중개보수에 관련된 내용이 불거지고 있는 셈입니다. 10억짜리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수수료 최대 900만 원까지 내야 되고 부가세까지 얹으면 990만 원, 약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중개보수로 지급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학계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유럽, 일본 등은 세금을 포함한 중개 보수율이 집값의 2에서 10% 수준이므로 우리나라의 중개 보수율은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도 있고요. 반면에 중개 서비스의 목적이나 범위가 한국과 다른 해외 사례를 보면 단순히 중개 보수 요율만 비교하는 것은 잘못이다. 중개사가 단순 중개 알선 서비스만 제공하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적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은 금융지원, 세무상담, 보험알선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하자정보와 집 상태 등을 정확히 전달할 의무와 책임도 뒤따르기 때문에 중개보수 이렇게 지급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 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일단 가격에 맞춰서 중개보수 요율표도 바뀌죠. 요율이.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면 부동산 중개보수도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일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뭐 항상 그렇지만 뭐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일단 쟁점은 그렇습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이 높은 반면 저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율은 너무 낮다. 많이 가진 분들에게 더 많이 받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도리어 외국보다 수수료도 굉장히 작은 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비스 질이 높여야 된다. 집값이 비싸다고 공인중개사들이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닌데 수수료가 갈수록 더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늘 언제나 이런 중개보수에 관련돼서 많다 적다에 관련된 얘기들이 늘상 있어 왔는데요. 물론 뭐 주는 경우에는 비싸다고 생각하실 거고 받는 경우에는 작다라고 느끼는 것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내로남불이라고. 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게 아주 그냥 유행어처럼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 중개보수는 어떠세요? 많은 것 같으세요? 중개보수요?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밥그릇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제가 임의를 평가하기는 좀 그래요. 그리고 이게 범위 안에서 협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되는 거라 뭐 이게 이제 중개사분들 얘기 들어보면 얘기 많잖아. 맞죠. 나는 태어나서 0.2% 이상 중개 수수료를 줘본 적이 없어. 아예 그냥 이렇게 작정하고 나오는. 그리고 또 이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물건이 귀한 시절에는 수수료 그렇죠. 0.2 해? 말아. 그럼 그래도 그거는 좀 하면서 그 금액이라도 받고 하겠습니다. 나는 그 금액 받고는 못해요. 안 하는 중개업소도 있겠지만 그래 중개업소 많으니까 물건도 없다는데 나는 그 금액 받고 한다는데 할래. 뭐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하는 것도 있고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거를 뭐 본인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뭐 하시는 매도인도 있고 또는 뭐 임대인도 있고 반대로 또 이제 매수인 임차인도 수수료는 얼마 이상 아예 보통 이제 계약 진행하기 전에 짚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죠.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0억 아파트 복비가 2천만 원 아니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최대한 받아도 0.9% 해도 부가세까지 10% 붙여도 2천은 안 넘지. 안 넘죠. 예, 최대 요율을 다 받을 경우에 이 소리란 이거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까지는 또 못 받잖아요. 사실 이 중개보수에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 거래에 불만이 가장 높은 요소가 뭐냐면 중개보수 협의에 관련된 부분에 불만이 가장 높다라는 그치. 통계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협의 알아서 해라가 예, 그 차라리 딱 고정해주면 싸울 필요 없으니까.
그냥 딱 고정해주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협의라고 얘기한 부분이 늘상 분쟁의 소지를 만드는 굉장히 안 좋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 자유를 어쩌고 저쩌고 얘기들 하시는데 시장 자유를 얘기할 것 같으면 애초에 유일표를 만들지 말든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도 제가 아니고, 참 저쪽도 말하기가 아니고. 조심스러운 게 네. 진짜 밥그릇 문제거든요. 그럼요. 이거는 그래서 그다음에 또 음.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는 매수자 쪽 수수료가 받기가 어렵고 반면에 매수자 우위 시장에서는 매도자들이 또 나와서 수수료 2배 드릴게요, 3배 드릴게요, 4배 드릴게요. 그래도 우리 못 받거든요. 사실 그 법정 안에서만 안 되니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전혀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 측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이는 부분도 네,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에 또 이런 얘기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신문 기사의 댓글 보면 막 중개사들을 굉장히 막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을 위해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외국처럼 서비스의 질도 높일 테니까 그럼 외국처럼 2에서 5% 달라 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안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은 네. 양쪽에서 받는 건 아니잖아. 매도자한테만 한쪽에서만 받는 거니까 네. 조금 다르지. 그렇죠. 예. 뭐 따지고 보면 0.9 양쪽 받으면 1.8이니까 그렇죠. 뭐 거의 2%지 뭐. 그렇죠. 2%죠. 근데 최소가 2%니까. 근데 이게 불만이 나는 소유자 임대인 매도인한테 나오기보다는 왜냐하면 매도인 임대인은 돈을 받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남으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 임대를 받은 임대료 수익이 앞으로 기대 수익이 있는 거니까 조금 중개 수수료가 더 후회도 되는데 불만 목소리가 나는 좀 매수자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집값도 비싼데 수수료도 더럽게 비싸네 뭐 이런. 그거 수수료 못 줘요 그럼 아이고 물건 찾는 사람 많은데 그럼 다른 사람 찾아서 다른 매수자한테 물건 선생님 못 드려요 뭐 이래버리면 그지 같지. 이제 그런 지금 시절에서는 오히려 그쪽에서 또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외국처럼 뭐 한쪽으로 그러니까 자금을 수수하게 되는 매도인 또는 임대인 쪽. 사실 외국의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 저도 요새 이제 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데 외국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배우거든요. 사용법을 배워요. 예, 아거스 엔터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우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나라의 걔네들은 되게 웃겨. 왜요? 재계약할 때도 수수료가 그냥 나와. 그러니까 그게 이미 계약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최초 계약할 때는 몇 프로, 그 다음에 이 건물을 같은 임차인이 테넌트가 다시 재계약할 경우에도 재계약 피는 얼마가 돼 있어서 재계약 약간 싸지긴 하지만 그것도 뭐 2, 3%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요율에 따라서 가격금 돼 있거든. 그러니까 한 번 계약 꽂으면 얘가 계속 임대하면 이게 되는 거지. 사실 지금 외국인 렌트, 그러니까 미군 렌트도 그런 식이거든요. 용산 같은 경우에 보면 임대인 쪽에서만 렌트 수수료가 나오지만 그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더라도 수수료는 또 나와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기간마다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임대인은 이 중개 에이전트가 개입을 해서 임차인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지속적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받을 부분이 있다. 대신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해줘야 될 의무 이런 것들도 관리 이런 것들 계속 해주거든요.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렌트하는 중개업소가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외국인들이 다 중개업소에다 뭘 얘기를 해. 그러면 그거 수수료 조금 받고 2년 동안 메워가지고 세입자 외국인 관리하고 뭐 고장났다고 하면 가서 봐주고 이제 이런 부분도 맞물려 있어요.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적으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부의 렌트 사례만 놓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뭐 어떤 게 더 합리적인 금액이다라는 부분까지를 딱 정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지금 외국처럼 임대인 또는 매도인 돈을 지속적으로 받거나 한 번에 받고 나가는 수익을 받는 사람이 좀 더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게끔 하면 이런 불만은 또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근데 안 될 거야. 왜냐하면 이 관행이라는 걸 이제까지 왔던 이걸 한 번에 바꾸고라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 목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요. 중개업자들한테 안 좋은 쪽으로 바뀌었어. 오피스텔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요율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0.34 꽝꽝 금액에 따라 지금 낮춰졌고. 그렇죠. 예, 이제 이 얘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낮춰지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렇습니다. 서비스의 질을 요구하시는 많은 분들을 위해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외국처럼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중개 보수도 올리는 거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 질을 높인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야. 난 사실 외국의 부동산 서비스의 질이 어떤지 높은지 잘 모르겠어서 경험을 해본 적이 아니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중개 서비스의 질이 낮은가? 영세하지. 영세하지 사실. 이게 뭐 결국은 개인 사업자 중개업소 소장님 혼자 완전 멀티플레이어야지 가능하잖아요. 업무 자체가 이게 노는 것 같지만 일을 잘하는 중개업소는 진짜 하드워크거든요. 막 그럼요. 매물 관리, 매물 체크 다 이거 머릿속에 있어야지. 매수 이거 해야지. 할 일이 상담해야지, 뭐 임정 활동해야지, 협상해야지. 근데 이게 이제 계약서 써야지, 신고해야지. 입이 늘어나면 그걸 받쳐줄 수 있을 만한 이 중개 밑에 공인 뭐 소속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중개 보조원들이 갖춰지려면 입이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숫자에 준하는 안정적인 매출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매출이라고 하는 게 이게 지속적으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잖아. 시장 좋으면 반짝. 이 들쭉날쭉 이런 거에서 어떤 그런 규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러니까 중개업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도 낮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또 돌아가니까 이게 차별화가 또 되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고퀄리티의 중개업소가 나오기도 힘든 구조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이면에 있는 이야기 하나 또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소장님도 이렇게 얘기 나오면 중개보수 인하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잠깐 주셨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강남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신문 기사 얘기처럼 하면 중개사들이 떼돈 벌어야 되는데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나중에 필요하면 통계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강남 3구 중개업소 오픈율보다 폐업률이 더 높아요. 돈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들이 낮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개업소라고 하는 게 오픈하기가 쉽잖아.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낮아서 너무 많아. 그러니까 많기 때문에 뭐 떼돈을 버는 것 같지만 떼돈 버는 몇 개는 있지. 항상 어느 시장이나 상위는 하니까. 근데 이제 하위들은 하위에 있는 어떤 그 분들은 참 이 월세 내기도 빡빡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일방적인 한쪽 편에서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상대편의 입장도 이해해 보신다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좀 봐달래요. 네. 봐달랍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비규제 지역 원정 투자 극성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얘기 나오는 곳이 창원, 울산, 거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